그냥 그 발음을 들었을 때 매우 매우 예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K-팝하고 K-드라마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한국어가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는 매우 부드러운 반면에 러시아어는 되게 좀 단어하고 한국어는 목적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요. 이건 좀 놀라운 부분일 수 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4세이자 7개국어를 구사하는 디스플레이 공학자입니다. 현재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요. 최근에 7개국어 구사자가 알려주는 23개 외국어 꿀팁이라는 전자책을 출간했습니다. 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진짜 7개국어인 TV만 봤거든요. 어떤 언어를 구사하실 줄 알고 배우셨던 이유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러시아어를 비롯하여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그리고 지금은 8번째 언어로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전 언어만큼은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원주민들이 하는 우즈베크어를 배워야 됐었는데 너무나 저한테 어렵게 느껴졌고 영어도 사실 학교에서 엄청 잘 가르치는 그런 환경이 안 됐으니까 나는 영어도 잘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그냥 이과 쪽으로 진로를 설계했는데 막상 여기 와보고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언어는 다 비슷하구나. 한두 개를 하면 세 번째는 더 쉽고 일곱 번째는 훨씬 더 쉽다. 그래서 10개 이상을 해도 그냥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언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나라에 여행을 가면 그 나라 언어를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나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제가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하면은 당연히 그분들 언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되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멋있는 생각이네요. 언어를 많이 배우셨는데 혹시 네. 그 많은 언어를 배우시면서 느꼈던 한국어만의 고유한 특징, 차별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선 배우기 상당히 쉬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도 상당히 많고, 무엇보다도 한글이라는 매우 간단하고 아름답고 정확한 그러한 알파벳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누구나 일주일 만에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그냥 그 발음을 들었을 때 매우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K-팝하고 K-드라마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한국어가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 언어랑 비교했을 때 러시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랑 비교했을 때 한국어는 되게 간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긴 표현도 한국어로는 되게 짧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약간 쓰기 귀찮은 저로서는 항상 한글을 되게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동물라가 씨가 이제 다른 언어도 많이 배우셨지만 한국어를 배운 후에 인생에서 조금 달라졌다. 사실 원래 외국어를 배우면 세상이 훨씬 넓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기회들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이제 한국 유학을 선택했고 나중에 한국에 귀화해서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으니까 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교수님들께 제가 어려웠던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물어볼 수 있었고 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사람들이 되게 잘 봐주셨어요. 감사하게도 한국어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라면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회를 얻었고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좋은 이제 대기업에 취직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하고 싶었던 공부들 다 아주 편하게 이루을 수 있어서 한국어가 저한테 엄청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사람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네. 한국어를 배웠을 때 뭔가 본인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뀐 게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러시아어하고 한국어가 완전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언어의 음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냥 말을 하는 방식, 말투도 그렇고 한국어는 매우 부드러운 반면에 러시아어는 되게 좀 단어하고 단도직입적이고 이렇게 막 던지는 느낌이 있고 한국어는 목적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되게 좀 날카롭고 되게 좀 차가웠던 성격이었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내다 보니 훨씬 더 부드럽고 배려심이 좀 넘치는 그런 저만의 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후에 가족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니는 이제 한국어 교사이시다 보니까 항상 제가 좀 배웠으면 하는 바람은 속으로 있으셨어요. 다만 제가 어릴 때 항상 물리, 수학 그쪽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사실은 지금은 어머니보다 더 잘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니까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시고 되게 뿌듯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어를 전혀 못하시는 입장에서는 항상 제가 하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접하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뭐 자기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되게 잘한다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되게 좀 자랑스럽고, 자기는 못한 부분을 이렇게 딸이 대신 해주니까 되게 기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그때 이제 열심히 시키려고 하죠. 어머니랑 같이 뭐 한글도 좀 알려드리고 이런저런 표현도 알려드리지만 아무래도 평생 다른 나라에서 지내셨으니까 네, 그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분들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사실 고려인들은 특히 윗세대 분들은 특히나 그 꿈을 품고 계셨어요. 특히 소련 시절에 지내셨던 뭐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뭐 고모들, 이모들 다들 한국에 한 번쯤이라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고, 실제로 이제 아버지 쪽에서 큰 고모가 한번 찾아와서 여기서 제가 오기 전에도 여기 와서 여행을 하고 한번 다시 그쪽으로 가셨는데 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평생의 한이 풀렸고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무조건 조국에 돌아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윗세대 분들은 다 저 같은 사세한테 많은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우리 후손들이, 너희들이 좀 꼭 이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우즈벡에서의 한국어의 이미지,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서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좀 놀라운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우즈베크어하고 한국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문법적으로 뭐 동사가 뒤에 있는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금방 습득을 하고 또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드라마가 거의 모든 채널에서 방영이 됐었고 더빙이 됐었고, 그래서 그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 꿈은 전 국민이 아마 한 번쯤은 가져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몽, 뭐 대장금, 해신, 그런 한국에서 이미 잊혀진 드라마들을 그쪽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실제로 여기 왔을 때 그런 배우를 만나게 되면 되게 감탄을 하고 뭔가 되게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센터, 뭐 어학당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거의 배우려면 누구나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외교 그 관계가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어떤 한국 배우분들도 가서 그 관계를 잘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대통령분들도 방문하셔서 어떤 새로운 어학당을 열어주시고 뭔가 많은 지원을 호하게 해주시는 덕분에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 스마트폰이면 다들 한국 거를 쓰고, 뭐 가전제품도 무조건 한국 거를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어나 한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니까 다른 문화적 치우련인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네. 싶었고요. 그럼 한국 음식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음식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주식도 여기가 쌀이라면 밥이라면 거기는 빵이고요. 또 거기는 이제 기름진 좀 향신료가 많은 음식이 메인이지만 여기는 뭐랄까요, 훨씬 다양하고 네, 훨씬 포괄적인 메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음식이 되게 매워요, 저한테. 네, 그래서 뭐 맵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되게 좀 순한 맛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이 사실 우즈베키스탄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뭐 웬만한 도시에 가더라도 한국 식당 여러 군데가 있고, 가보면은 정말 한국 메뉴가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서 맛볼 수 있고, 또 어떤 한식들은 고려인으로 인해서 거의 우즈벡 음식이 되어버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국수라든지 김치라든지, 어느 우즈벡 식당에 가도 그 두 가지가 무조건 있고 거의 원주민들이 우즈벡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한식인지 우즈벡 음식인지 러시아 음식인지 고려인 음식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김치를 뭐라고 해요? 침치. 그 고려인 말로 그렇게 돼 있고, 국수는 국시. 우즈베키스탄 발음은 국시. 네, 국시. 국시. 국시라고 아, 있죠. 있죠. 고려인들만 먹는 한국 음식인가요? 한국인들은 모르는? 고려인만의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한식과 러시아 음식과 우즈벡 음식의 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한 70%는 그냥 한식의 비중이 크고, 다만 좀 덜 맵고, 뭐 향신료라든지 그런 재료들은 다 그쪽 나라에 맞춰진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한식이어도 한국에서 이제 만들면 또 맛이 다르고 우즈벡에서 만들면 또 다르니까 항상 그게 좀 결합이 잘 맞춰진 음식을 위주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러시아 동네, 중앙아시아 동네에 가면 대부분 고려인 식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르따기라는 음식이 있어요. 보통 이제 결혼식이나 돌잔치에서 항상 나오는 음식인데, 한국어의 찰떡에서 유래된 단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똑같은 떡이긴 한데 그 같이 먹는 가루라든지 어떤 소스가 아예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 분들이 드실 때 너무 다르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여기 와서 찰떡을 먹을 때 이거 우리가 알던 차르떡이가 아닌데? 라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 분들도 요즘에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여러 이제 제2 외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언 같은 걸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사실 비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전자책의 독자분들의 말을 빌려 쓰자면 되게 능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혼자서 학습하든 선생님과 같이 학습하든 그냥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받고 그것을 통해 내가 뭔가를 습득하겠다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내가 직접 나서서 뭔가를 능동적으로 찾지 않는 한 그게 빨리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치월장 하려면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가서 나는 이 작품을 뭐 번호로 읽어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어디 가서 무조건 외국인과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 그 생각만으로 이제 한정을 짓지 않고 정말 그걸 실천해내고 매번 학원을 다니면 선생님을 괴롭히고 그렇게 자기만의 뭔가 동기부여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프랑스어 배웠을 때 이제 학원에 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어 뮤지컬 싹 다 이제 가사 받아 적고 단어 하나씩 잡고 그걸 다 외우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그걸 다 하나씩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한 권에 가서 아니면 어디 자습을 하러 가서 준비했던 자료를 다 보고 끝났다 라면은 그건 좀 실패라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플러스 알파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큰 학습법,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문블라다 씨는 되게 후덜덜한 스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공부 비법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는 항상 공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쪽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었고 유학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강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릴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씩 전국 1등까지 한번 찍어봤고 정말 공부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여기 서울대 학부 왔을 때는 난 공부를 되게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언어도 잘 안 통했고 교과정 차이도 너무 컸고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고 시험 성적도 아예 바닥을 쳤어요, 1학년 때. 그래서 그때 느낀 점은 이건 정말 나의 재능이 아니었구나. 그냥 그게 좋은 그런 주어진 조건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의 팁을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을 재지 않고 공부하기. 보통 이제 강연 나가면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거든요. 서울대 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그러면 저의 답은 그러한 것을 재지 않는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한다. 사실 중학교 때도 식당에 가서도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고 쉬는 시간에 무조건 숙제를 다 완료하는 목표를 가졌고,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3, 4학년 때 특히나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하루에 3시간씩 잤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4학년 때 올 A로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학기에 30번 정도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밤새 공부하고 한 7시쯤에 귀가해서 한 3시간 자고 다시 수업 듣고 그런 루틴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건 재능을 떠나서 그냥 정말 열심히 하면 되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블라다 씨 오늘 촬영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